파트 3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키마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도록 하겠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추상화와 모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모델 중에 관계 데이터베이스와 그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모델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스키마 맛보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또 다른 새로운 영화가 나왔어요. 이번 챕터에서는 새로운 용어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지요. 스키마라는 겁니다.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구조와 제약 조건을 정의한 것을 스키마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도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그 데이터와 관련해서 잘 만들어야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어떤 데이터를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콜라라는 그 물품에 대한 것을 정의하고 있는 스키마의 사례인데요.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영역 필드들, 요렇게 필드, 요 각각을 필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키마라는 것은 이 필드들의 집합을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품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 물품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그 데이터들, 영역이라는 것이 넘버, 번호가 있겠고, 품목이 있는데, 품목이라는 것은 10글자 이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콜라, 뭐 사이다, 이렇게 해갖고, 어떤 품목이라도 문자 10글자면 되겠다라고 지금 이제 스키마를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나타났는데 그 물건의 이름이 10글자보다도 큰 이름을 가지고 있는 품목의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스키마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또 이거를 너무 캐릭터 예를 들어서 뭐 1000글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품목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쓸데없이 그 품목 이름은 2글자밖에 안 되는데 1000글자만큼의 그 기억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거니까요. 요런 스키마를 적절하고 알맞게 잘 정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용량은 뭐 몇 리터다 그러면은 인트형으로 놨다는 거는 2리터, 3리터 이런 식으로 1.5리터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판매가는 3,000원, 5,000원 이렇게 되겠다는 거고 재고는 수량이니까 뭐 이렇게 숫자로 인트라고 하는 거는 정수 형태의 숫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까처럼 콜라처럼 콜라라는 품목이 1.5리터짜리가 있다. 그러면 요거 인트로 잘 뭐 스키마 설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만들어져야 새로운 품목들이 이렇게 또는 새로운 그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레코드라 함은 스키마에는 각 필드들의 제약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키마 구조에 맞추어서 저장된 데이터 묶음 한 개를 레코드라고 불러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스키마 구조, 품목들에 대한 스키마 구조를 앞서서 봤었는데 그 구조에 맞추어서 23번 품목이 콜라이고 이거는 1.5리터였으니까 틀렸잖아요. 그죠? 그거를 아마 다른 실수형으로 바꿨어야 될 거고 판매가와 재고 이렇게 했을 때 콜라라는 품목에 대한 레코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맥콜이라는 품목에 대한 레코드다. 이렇게 불러서 레코드 1번 레코드 순서에 따라서요. n번 레코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또 다른 파일과 파일들이 있을 때 그 파일들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결되어 있어서 스키마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요 각각을 이제 레코드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에 설계할 때의 스키마 구조를 잘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 스키마 구조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될 때에 그 각각의 데이터가 레코드가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의 추상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그 3단계 추상화 구조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추상화라는 게 뭐냐면은 그 데이터를 사용자, 조직, 시스템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그 구조를 달리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추상화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그 데이터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관점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요. 그 추상화 단계를 외부 단계라고 불러요. 이거 매핑 시키셔야 돼요. 조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체 조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개념 단계라고 부르고요. 시스템의 관점에서, 기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내부 단계라고 나눕니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를 추상화한 단계별 추상화의 예제를 한번 들어봤어요. 아까 판매했었던 그 판매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먼저 내부 단계를 보실게요. 내부 단계는 시스템의 관점에서 그 스키마 내부에는 정보라는 것이 기계적으로는 스키마에 의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넘버라는 것은 인트형 자료이고요. 그 정수형 대를 띄는 것이고요. 그 숫자 하나 저장하기 위해서는 4바이트만큼의 기억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 인덱스라는 것은 뭐 이제 필요하다. 인덱스라는 것이 요거는 나중에 그 실제로 데이터를 찾고 뭐 이렇게 할 때 필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그 인덱스가 필요하다. 이런 정보들로 각각의 필드에 관해서 정의해 놓은 것, 내부 스키마를 우리가 내부 단계라고 합니다. 요 내부 스키마에 맞춰서 이제 그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게 되잖아요. 근데 저장되는 데이터를 조직 전체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요 품목 하나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하나의 그 스키마로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념 스키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물 또는 어떤 객체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총체적으로 모아놓은 그 구조, 그것을 개념 스키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에 대한 용량, 판매가, 원가, 할인율, 재고, 납품처, 생산처에 대한 이런 모든 정보들이 하나의 스키마 안에 모여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외부 단계를 하는 거는 뭐냐면 사용자 관점에서예요.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을 사용해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입장에서 판매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정보는 이 중에 일부예요. 개념 단계, 개념 스키마 중에 일부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고 재고관리팀에서 사용하고 싶은 그 데이터들은 또 이 개념 스키마 중에 일부. 그런데 그 일부라는 것이 이렇게 품목처럼 여기도 나오고 겹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납품처와 같이 어느 한 그 프로그램에서만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 두 개의 스키마들은 판매팀이 사용하는 스키마와 재고관리팀이 사용하는 스키마는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개념 스키마의 서브셋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의 종류가 여러 사용자잖아요. 판매팀에 있는 사용자와 재고관리팀에 있는 직원이 서로 다른 직원인 것처럼 각 사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들만 모아서 만들어진 스키마를 외부 스키마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단계 이해가 되시죠? 내부 스키마는 시스템 관점에서의 구성, 그리고 개념적인 단계에서의 스키마는 어떤 객체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정보가 하나로 모아져 있는 스키마, 그리고 외부 단계에서는 각각의 주체별, 그리고 각각의 입장별 필요한 데이터들만 모아서 만들어진 스키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상화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이 그 여러모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추상화 기법이라는 걸 사용해요. 자,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리뷰할게요. 외부 단계라 함은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이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또는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뷰 단계라고도 불러요.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거는 위험해요. 사람마다 권한이라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기능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스키마 중에서 각 직원이나 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스키마를 새로 구성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스키마 또는 서브 스키마라고 불러요. 일부만 가져오니까요. 그래서 전체 스키마에서 외부 스키마를 여러 개 생성 가능하죠. 그렇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판매를 위한 스키마, 그 다음에 뭐 재고 관리를 위한 스키마 이렇게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외부 스키마라는 것은. 그 다음 개념 단계의 레벨은요.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해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는 단계로 모든 외부 스키마들을 통합해서 겹치는 거 빼고 하나의 유일한 스키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스키마는 전체 시스템에서 사용할 업무와 권한이 개념적으로 다 통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념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한 개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외부 스키마에서 이렇게 나눠가는 것이고요. 개념 스키마의 각 데이터 간의 관계나 제약사항, 접근 권한, 보안 정책 등이 다 정의가 되어 있게 돼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었던 원가에 대해서는 어떤 사용자들 내지는 그 어떤 외부의 사용자는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외부 스키마를 만들 때 가져다가 쓸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다 정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 스키마에는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어떻게 저장할지 정하는 그런 정보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스키마라고 한다 그러면은 개념 스키마를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부 단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실제적으로 저장하는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나 테이프 등 저장 장치에 어떤 방식으로 저장할지를 결정하는 거고, 그 레코드의 구조, 그 다음에 접근할 수 있는 인덱스처럼 저장에 필요한 정보들을 결정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자에게는 오픈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 3단계의 추상화를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추상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런 3단계의 데이터베이스 추상화를 하게 되느냐? 먼저는 데이터베이스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데이터베이스를 3단계로 추상화하고 단계별 스키마를 만드는 것은 외부 스키마, 그 다음에 개념, 내부 이런 변경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외부 단계에서요. 지금 이제 외부 단계에서 이 개념 스키마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용량과 판매가의 순서를 프로그램에서 바꿔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스키마가 넘버, 품목, 용량, 판매가, 재고 순서대로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그 판매하는 프로그램이 말이에요. 프로그램에서 요 두 개의 순서만 바꾸도록 했단 말이죠. 근데 요 두 개의 순서를 바꾼 것이 이 개념 스키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외부 스키마라는 것은 개념 스키마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모아서 새롭게 생성된 뷰일 뿐이지 그게 순서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 실제적인 구조하고는 내부적인 구조하고는 상관이 없는 뷰에서 보여지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 단계에서 수정이 일어난 것이 개념 스키마나 내부 스키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 개념 스키마에 지금까지 지금 물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었던 정보들이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정보가 하나 추가됐어요. 세일가라는 정보가요. 그러면 이 새로운 정보가 추가됐다고 해서 외부 스키마가 변화되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이 외부 스키마가 이 세일가랑 상관없는 업무에 쓰이고 있는 스키마라 그러면 여기에 뭐가 아무리 더 많이 개념 스키마에 추가가 되더라도 이쪽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요 추가된 항목이 요 외부 스키마에서 사용되고 외부 스키마를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 스키마에만 영향을 미치지 다른 스키마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에서요. 예를 들어서 넘버를 아까 저장하고 있는 필드가 정수 형태의 자료를 저장하는 것이었는데 4바이트로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넘버가 더 많아졌어요. 숫자가. 품목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4바이트 갖고 표시를 못하게 돼서 이거를 8바이트로 늘렸다는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부적인 구현의 문제이지 요 스키마에 있는 정보를 저장하고 이미 저장되어 있던 정보들이 조그만 기억 공간에 저장되어 있던 거를 기억 공간을 더 늘려서 보다 큰데 저장한다고 해서 전혀 여기 외부에 보여지는 처리되는 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변경이나 수정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단계의 그 스키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어떤 수정이 일어났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구조가 다 바뀌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거를 독립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립성 때문에 이렇게 단계별 추상화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추상화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그 각각의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데이터들 간에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고 어떤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관계라고 할까요? 아니면 연관성을 표현하는 그런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모델에는 이제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요. 먼저 계층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계층 모델은 옛날에 사용하던 방식이에요. 초기의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하던 방식인데 데이터와 데이터 간에 계층 구조가 존재한다라는 측면에서 그 관계를 이렇게 설정을 했었던 거예요. 구조를. 그런데 보시면은 직원이라는 데이터, 직원과 관련된 데이터 많이 있겠죠. 뭐 4번 뭐뭐뭐뭐 해가지고 직원과 관련된 데이터. 그 다음에 그 직원의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 생산하고 있는 상품과 관련된 데이터. 그 다음에 판매하는 데 관련된 데이터. 이런 각각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계층으로 이렇게 나타냈었던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꼭 계층 구조가 아니잖아요. 직원과 상품이 계층 구조가 아닐 거고 직원과 고객의 계층 구조가 아닐 수 있어서 이 계층으로 나타내는 데에 이제 한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고요. 그 이후에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이 모델을 네트워크로 이렇게 표현을 한 그런 구조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계를 여러 개의 선으로 연결을 하면서 그 선에다가 어떤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서 생산자가 있고 물품에 대한 생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이라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생산자는 이 상품을 입고하지요. 그쵸? 아니죠. 생산자가 생산한 상품을 입고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이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생산자한테 반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관계다. 요렇게 네트워크로 서로 간에 이런 그 의미들을 나타내서 이렇게 표현하도록 했던 모델이 네트워크 모델이었어요. 상품과 고객 간의 관계를 볼까요? 그러면 고객이라는 데이터에서는 상품이라는 데이터를 주문한다는 그런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이라는 데이터는 고객에게 판매된다라는 그런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이런 연관성들을 네트워크 모델로 그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데이터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이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를 이렇게 다 링크 형태로 이렇게 그려야 하니 구조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어서 이것도 예전에 많이 사용되던 모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의 모델은 뭐냐? 관계 모델이라고 해서요. 릴레이션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개체 간의 관계다 해서 엔티티 릴레이션에서 ER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데이터는 테이블 형태로 우리 아까 봤었던 것처럼 계속 이런 테이블 형태로 봤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는 테이블 형태로 구성을 하고 각 테이블에는 서로 간의 키를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판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보면은요, 이 넘버랑 품목이 넘버 또는 품목이 지금 여기 테이블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데이터들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품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품목 또는 넘버가 요 레코드들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라는 거를 정의하고요. 그 키를 중심으로 이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요. 이렇게 해보면은 사용하기가 쉽고 구조가 좀 간단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뒤에 가서 관계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고요. 이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특별히 RDBMS다. 이 관계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을요. 그래서 우리가 RDBMS, Relation Database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합니다. 요거 말고 관계 데이터 모델이 조금 더 이렇게 향상된 형태, 개선된 형태의 모델 중에서 이제 객체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객체 모델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의 객체 형태로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품목이라는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품목이라는 항목에 아까 내부 스키마를 봤었더니 10글자 이상 이렇게 내부 스키마에 정의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런 개념 스키마나 또는 외부 스키마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 품목에다가 10글자 넘는 품목을 넣어도 그냥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리든지 어떠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넣을 수가 없어야 하니까.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인 구조상으로는 10글자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느냐면 프로그램에서예요. 스키마에서 그걸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어떤 입력을 받아보고 품목에 들어갈 품목 이름을 입력을 받아보고요. 그 프로그램에서 이 입력받은 품목 이름이 10글자보다 작으면 그제서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넣어주도록 하는 그런 처리를 프로그램에서 해줬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스키마 따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따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필드별로 그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은 또 별개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까먹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까먹는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니까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이런 처리 기능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함수라고 하는데요. 그런 처리 기능들을 하나로 묶어서 객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객체 모델에서는 값을 입력할 때마다 문제가 있는지 하는 거를 검사하는 게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입력에 따라서 자동으로 검사되도록 만들도록 한 거죠. 그런 것을 객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관계 모델과 유사한 것인데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NoSQL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음악이나 사진 같은 비정형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런 비정형 데이터들을 처리하려고 할 때 SQL이라는 것은 스트럭처드 되어 있는 쿼리 랭귀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화되어 있는 쿼리 랭귀지에서는 정형 데이터에 맞추어져서 그 질의라는 것을, 그러니까 쿼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SQL이 아닌 비정형 데이터 처리에 맞는 새로운 언어 구조를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일부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거 검색하고 싶은 거예요. 비트가 빠른 음악. 비트가 빠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형 데이터를 표시하면은 비트가 bps, 그죠? 비트 per second 하니까요. 몇 bps 이상인 음악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정형 데이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데서는 비트가 빠른 음악 이런 식으로 비정형적인 데이터 처리를 하도록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요런 내용을 가지고 쿼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델이 NoSQL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서서도 보셨듯이 현재까지는 RDBMS가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하는 것을 이제 사례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요. 데이터라는 거, 새로운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이고요. 데이터를 모델링해서 테이블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 테이블을 우리가 엔티티라고 불러요. 객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객체라고 하고, 그래서 그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ER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부르는 게 Entity Relational Database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라고 부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실에서 콜라라는 데이터가 생겼어요. 근데 요 콜라 있잖아요. 요거 안에는 다양한 이제 값들이 있는 거죠. 이거를 나타내는. 그래서 얘 이름은 콜라이고 용량은 이만큼이고 판매 가격은 1,000원이고 원가는 이거고 두산에서 생산을 한다. 요런 정보를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요 각각을 우리가 필드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필드들은 어떤 정보들에 해당한다라는 요 객체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요 현실 세계에 있는 이 객체를 이렇게 개념적으로 얘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은 뭐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일을 개념 모델링 한다 그래요. 이 개념 모델링 단계는 요 현실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서 그 뽑아지는 데이터가 다를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지금 음료수 이런 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디자인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빨강색이라는 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개념 모델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개념적으로 된 모델을 논리적인 스키마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데이터 모델링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개체와 개체, 아까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개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됐잖아요. 개체와 많은 개체들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존재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개체와 개체는 별개인데 이 개체들이 어떤 관계를 가진다는 거를 나타내는 것이 관계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그래서 개체와 개체 간에 관계를 연결한 데이터베이스가 관계 데이터베이스예요. 구조화된 데이터와 제약 조건을 그래프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개체 관계 모델링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개체 관계 모델링이라는 거는 도구, 어떤 도구를 써서 하게 되느냐면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이라는 도구로 나타내지게 돼요. Entity Relationship Diagram에서 ERD라고 부르거든요. 뒤에 가서 예제를 통해서 보실게요. 개체 관계 모델링을 할 때 그 모델을 그려내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구성 요소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네모박스로 표시되는 게 개체예요. 개체.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콜라 이런 거 개체잖아요. 어떤 개체.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사람이나 사물처럼 구별 가능한 것, 구분될 수 있는 것을 개체라고 하고요. 그 개체에는 속성들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개체가 가지는 고유의 특성, 아까 봤었던 콜라라는 이름, 그 다음에 350ml라는 용량, 뭐 빨강색이라는 색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에는 속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개체와 개체 간에는 관계가 존재해요. 그래서 개체와 개체가 맺고 있는 연관성, 그것을 관계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시스템 또는 뭐 어떤 기관, 어떤 회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에 관리하려는 데이터, 다시 말해서 개체들이 고객이라는 개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네가 생산하는 물품, 콜라라는 개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콜라를 만드는 그 이제 생산자가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생산지 또는 뭐 생산자라는 개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고객이라는 개체는 개념적으로는 개체인데 그 고객이라는 개체를 명확하게 나타내려면 속성이 정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은 이름과 주소와 성별이라는 이런 속성들이 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콜라에는 용량, 판매가, 원가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생산자는 이름, 위치, 연락처라는 속성들이 있을 거다라는 이런 속성들을 구분을 해줬고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구매라는 건 뭐예요? 아까 관계를 나타낸다 그랬죠? 고객과 콜라라는 요 서로 다른 개체가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그냥 무조건 관계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관계의 특성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콜라를 구매한다는 관계를 가졌다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관계에도 속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구매를 하기는 했대 언제 구매를 했고 어떤 결제 방식, 카드로 구매를 했는지 현금으로 구매를 했는지 이런 속성이 요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납품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생산자가 콜라를 납품한다 이런 관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납품을 할 때 여기에 원가는 얼마로 납품을 했고 그 다음에 납품 일자는 언제였고 이런 것들이 이 관계에 대한 그 속성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형태의 다이어그램을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과정 중에 우리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개체들은 이렇게 뽑아냈으면 그 개체들을 다이어그램화하고 개체들에는 어떤 속성들을 저장할 건지 하는 거. 요게 각각이 사실은 필드명이 되는 거잖아요. 필드들. 그래서 그것을 추려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개체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관계에는 어떤 속성이 있는지 하는 이런 다이어그램을 전체적으로 잘 그려내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하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스키마라는 것이 만들어지겠죠. 그 스키마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서서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하는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스키마 맛보기 해서 앞서서 봤었던 그런 개체들을 이제 스키마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개체 테이블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스키마를 만들게 되잖아요. 개체 관계 모델링이 끝나면 각 개체의 테이블 구조, 스키마를 이제 설계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테이블 구조를 설계할 때는 ID 필드는 여러 레코드 중에 각 레코드를 접근할 수 있는 대표 값들로 구성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ID 필드는 여러 레코드들 중에서 레코드가 뭐예요?
요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실제 들어오는 데이터 하나하나가 레코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레코드들이 여러 개 있는데 레코드들의 그 필드 값들이 겹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콜라라는 레코드가 들어왔는데 판매 가격이 5,000원이에요. 여기에서 상품으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콜라라는 레코드가 들어왔는데 콜라라는 레코드도 판매 가격이 1,500원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사이다라는 레코드가 하나 새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물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일 경우에 말이에요. 테이블일 경우에. 사이다도 판매 가격이 1,500원이에요. 똑같죠? 그러면은 1,500원만 봤을 때는 이게 콜라라는 개체인지 아니면은 사이다라는 레코드인지 구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각 레코드를 구분할 수 있는 필드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일반적으로 ID 필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ID 필드는 여러 레코드들 중에서 각 레코드를 접근할 수 있는 대표값이고 서로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값들을 고객인 경우에는 고객 아이디로 쓰고요. 주문인 경우에는 주문 아이디가 대표값이 될 수도 있지만 주문 아이디 말고 고객 아이디와 제품 아이디, 고객이 어떤 제품을 샀다라는 주문 요 두 개를 대표값으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상품인 경우에는 제품 아이디를 이렇게 쓰겠다. 그랬을 때 이 고객 아이디와 제품 아이디는 각각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슨 단계냐면 ER 모델링, 아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스키마를 설계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잘못하면 실제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데이터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 데이터들이 손상될 수도 있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모델링이라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관계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각각의 개체에 대해서 스키마를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알아봤는데 실제 인터넷의 회원 가입 사이트에서 회원 정보를 관리할 때에 어떤 구조의 스키마를 쓸 것이냐 하는 거를 한번 예제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네이버에서 회원 가입해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 네이버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그 내부 구조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유추해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회원 가입하는 요 페이지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입력받죠. 회원 아이디 입력하라 그래요. 그다음에 비밀번호 2번 입력하라 그래요. 사람 이름 입력하고 생년월일, 성별, 본인 확인, 이메일, 휴대전화 입력하라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보를 입력받아서 회원을 가입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네이버의 각 사용자에 대한 스키마 필드는 여기에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을 거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회원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정보들을 담는 그런 필드들이 별도로 더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입력해주는 이 정보들이 다 저장이 된다는 것은 스키마의 필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가입에 있는 모든 필드를 다 채운 후에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SQL이 동작하면서 우리가 입력한 그 정보들을 그 스키마에 딱 삽입을 해가지고 레코드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그 레코드가 추가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입력하는 정보들이 내부적으로는 고객 아이디, 이거 아이디 우리가 정해줄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아이디 또는 요걸 아이디라는 것보다는 이름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 근데 비밀번호는 특성상 이렇게 암호화되거나 보여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약 조건에 의해서 스키마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내부 스키마로 본다 그러면은 이름은 문자열, 그 다음에 생년월일도 문자열, 성별은 남녀니까 구분할 수 있도록 이메일, 그 다음에 휴대전화는 이렇게 지정된 형식에 따라서 저장하도록 한다. 이런 스키마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들어가면서 레코드로 저장이 될 거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를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다음 중 스키마 구조에 맞추어 저장된 데이터 묶음 한 개를 의미하는 단어는 뭡니까? 데이터 묶음 하나는 레코드라고 했어요.
이번 3단계 데이터베이스 구조 중에서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는 단계는 개념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 단계가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스키마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3번, 다음 데이터베이스 모델 중 테이블 형태로 구성되며 키를 중심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관계 모델이라고 했고요. 현재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가 관계 모델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데이터베이스 모델 중 비정형 데이터를 위해 만든 모델은 SQL을 가지고 할 수 없어서요. NoSQL 모델이라고 했죠. 여기에 쓰자 그러면 이 O가 스몰 O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3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 구조와 제약 조건을 정의한 것입니다. 스키마 구조에 맞추어 저장된 데이터 묶음 한 개는 레코드라고 합니다. 데이터 독립성을 위해 3단계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외부 단계, 개념 단계, 내부 단계의 각 단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설명드렸고요. 데이터베이스 모델에는 계층 모델, 네트워크 모델, 관계 모델, 객체 모델, NoSQL 모델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최근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객체 관계 모델링을 하되 객체 속성 관계로 구성되는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